Good afternoon, everybody. And the basic principle that this is crazy. But here's my number. So call me maybe if to look right at your What the hell happened to JD? Because he was just here. He must have gotten a call from China. Where China makes it. President Zelensky supposedly.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그야말로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조급해하는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이제는 출구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요? 스타트 경제, 오늘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간바, 이게 좀 재미있다고 해야 될까요? 좀 웃겼다고 해야 될까요? 백악관이 웹사이트에 대중 관세를 표기를 했는데 최대 245%다. 기싸움의 연장선으로 봐야 될까요? 뭐 이게 트럼프 행정부의 일이 약간 그렇듯이 이게 왜 245%라고 썼는지는 좀 불분명하고요. 다시 말해서 백악관에 이제 공식 성명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람들 추측하기로는 뭐 바이든의 100% 혹은 트럼프 행정부의 145%를 더한 게 아니냐가 하나가 있고, 좀 더 유력한 가설로는 주사기 정도. 주사기가 거의 최대. 왜냐하면 펜타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용도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기 관세가 거의 최대인데 한 245%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수치적으로 좀 부풀리면서 뭔가 언제나 그랬듯이요. 약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생각하는 관세는 145%인데 근데 이거를 245%를 쓴 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약간 해명도 없고 뭐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고 정치적 메시지가 무엇인지 좀 애매모호하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은 이에 대해서 뭐 웃기는 일이다, 숫자 노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일축하기도 했는데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굉장히 많은 시나리오 분석을 했다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제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사실은 뭐 경쟁 체제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트럼프 지금 대통령이 우세를 보였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시나리오를 많이 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야기는 관세 정책이 어떻게 나왔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경로를 약간 만든 게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보복이 오면은 보복 관세를 바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지금 관세 전쟁의 패턴, 관세 간의 어떤 패턴들을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가 오늘 올리면 다음 날 중국이 바로 올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들이 이미 프로토콜화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지도부의 큰 결정을 안 거치고라도 바로 뭐로 하게끔 이미 가이드라인에 따라 움직이는 이런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국은 뭐 크게 두 가지 무기가 더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히토류 같은 공급망 문제,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히토류가 없으면 또 다른 흔히 말하는 2차 전지라든지 태양광, 풍력 발전소 이런 거 만드는 데는 결국 히토류라는 희소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중국이 공급망의 한 뭐 7, 80%, 많은 부분 한 90%까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희소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중국의 공급망의 역할이 크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또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국채 투매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이 국채 같은 것들은 또 관리를 하고 있는 양상들이라 중국이 필 수 있는 전략들은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크나큰 요인이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양쪽 모두에 안 좋은 거죠. 관세율은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면은 245%든 10만 %든 뭐 교육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금 전에 히토류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양쪽이 조금씩 선을 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는 게 있어요. 이번에는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든지 다른 반도체 업체들의 저성능 인공지능 칩, 이것도 제한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게 반도체 분야에 한해서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수출 통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고요. 왜냐하면 그때는 바이든 행정부 때는 핵심 산업, 그러니까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과 기술 경쟁을 해야 되고, AI,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수출 같은 것들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비디아도 이 칩 설계를 H20이란 거, 원래는 H100을 만드는데 H100에 대해서 성능이 한 6분의 1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고요. 이런 것만 이제 중국에 팔게 되어 있는데
예. 이런 규제를 좀 더 강화했다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중국의 AI 위협이 실제적인 것으로 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가 있었죠. 딥시크 쇼크가 있고 사실 뭐 2년 격차가 난다. 미국과 중국이 한 2년 격차가 난다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기술력을 보니 한 1년 격차밖에 안 나는 것이 아니냐. AI 분야는 아무래도 데이터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중국은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쉽죠. 아무래도 정부의 공권 운영이 쉽다 보니까 좋은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뭐 알고리즘 차원에서 이제 칩의 어떤 성능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데이터로서 약간 극복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퍼포먼스가 나오겠다. 생각보다 이제 우려가 심각한 상황들이고요. 이에 따라서 흔히 말해서 중국의 AI 산업의 발전의 핵심이 되는 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것의 핵심이 되는 H20 어떤 칩을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로 아마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이 세계 경제에 큰 여파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미 연준 의장 발언을 좀 짚어보면요. 관세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서 세계 경제에 좀 힘들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놨더라고요. 또 이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간밤 뉴욕 증시도 좀 급락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이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맞고요. 사실 이제 파월 의장의 한 취지는 연준이 할 일은 장기적인 물가 상승률을 잡으면서 예. 일시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사실은 그 관세가 오르게 되면 물가가 오르게 되는데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견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시적인 변동이 있는데 그것을 억지로 막으려고 하진 않겠다. 그러니까 예. 유의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주식시장을 부양하는 이런 정책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불확실성 자체 이런 것 자체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실은 시장의 거래자들 상대에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 불확실성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결국은 예. 거래량이 폭증하고 투매가 이루어지면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예. 관세 정책 자체가 불확실하고 관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은 경제에서 감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금리를 낮춰서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는 의견을 예. 피력하면서 사실 연준의 금리를 통해서 뭐 시장 개입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늘 반도체 뉴스가 안 좋았죠. 반도체 수출 중지가 되면은 한 5조 원 정도, 엔비디아 5조 원에 7조 원 가량 이제 손실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준 역시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나스닥을 중심으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 예. 나스닥이 한 3% 정도 하락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 안 좋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 반도체 뉴스도 안 좋고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이제 금리 낮추면서 개입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 불확실성은 경제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의 멘트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장에 전해지고 나서 낙폭이 굉장히 커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되기도 했었는데 애초에 시장이 좀 불안하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이런 상황 속에 나서는 거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아니니까요. 좀 과도한 기대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의 말을 들어오면은 관세가 인플레를 자극해서 그러니까 물가는 오를 수 있다. 그런데 성장은 안 좋을 수 있다.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을 시사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물가가 올라가면서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 스태그플레이션은 사실 정도의 문제입니다. 그런 가능성은 늘 열려 있는데 방향성은 있지만 경기 침체가 진짜 나타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마 지켜봐야 될 상황이긴 한데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준이 굉장히 높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근데 현재 입장에서는 이 불확실성이 어떻게 해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금리 정책을 쉽게 움직이면서 개입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거래 상대방끼리의 문제면은 사실 이런 어떤 투매 심리 같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개입하고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가 있는데 이것은 미국 정부에서 지금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무래도 연준이 개입해서 금리를 낮추면서 뭐 하기에는 정책적 효과도 그렇고 향후 금리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개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제 성장을 둔화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는 이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 총재도 같은 우려를 냈고요. 월가에서는 당장 미중 대화 나서라 이런 촉구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쯤 되면 멈추지 않는 게 아니라 못 멈추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것은 이 끝이 어딘가라는 이야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는 부정적인 효과가 작은 시나리오로는 미국이 군사비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해외에서 걷고 관세는 뭐 0%나 굉장히 예. 낮은 수준으로 가면은 미국도 좋고 다른 나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고 경제 자체는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있는 반면에 미국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해서 제조업 강국을 꿈꾸면서 제조업의 어떤 미국 투자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굉장히 관세를 높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그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야기냐면 백악관 내의 강경파들이라고 하는 이런 예. 분들이 아직 남아 있고 시장에서는 이 강경파들의 의견이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쪽 강경파들의 의견이 더 쏠린다 그러면 정말 흔히 말해서 제조업 강국 미국을 꿈꾸는 이런 미국의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만한 관세를 굉장히 높이면서 또 관세를 높게 유지하면서 실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만 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수준의 군사비 같은 것들만 얻어내고 관세를 낮추는 것이 미국 경제는 또 단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미국의 입장에서도 명분이 있고 긍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지만 이런 시나리오가 갈지 좀 모르겠다. 또 미중 갈등 역시 트럼프가 어떤 정치적인 업적을 위해서 미중 갈등을 이용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아니면 실제 진짜 관세 전쟁을 피면서 중국의 경제를 몰락시키려고 하는 이게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네네. 다시 말해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느 시나리오 갈지는 조금 모르는 상황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많은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CEO. 원래 트럼프 지지하지 않았었던가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당장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 여러 가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중 갈등이 결국엔 핵심인데 트럼프가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서 어떤 동맹국들을 중국을 고립하는 카드로 쓸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뭐 상호 관세 90일 이후가 사실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중국에 대해서만 이제 관세를 높게 유지하고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자라는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이 기간 동안 관세를 낮추려면은 대중 무역 같은 것들을 좀 줄여라. 대중 수출 같은 것도 줄여라. 그리고 이제 중국이 러브콜이 오더라도 받지 말아라는 이런 메시지를 분명히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지 않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해결의 끝은 많은 분들이 예측하기로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의 결국 정상회담이 아닐까라고 예측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길로 가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을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특히나 지금 90일간 협상 기간을 명백하게 줬고 이 협상 기간 동안에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중국과 어떻게 보자라면 차별점을 주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굉장히 미국이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상황 조성되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주에 한미 간의 협상이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혹시 중국을 고립시키는데 한국도 동참해라 이런 그 요구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까? 뭐 당연히 요구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좀 다른 이슈인 것 같다. 그리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는 것이 좀 협상의 여지는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국 반도체를 수출한다든지 그렇죠. 이제, 예. 혹은 뭐 2차 전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협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패키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야 되긴 하지만 협박을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러한 제도 같은 것들을 통해서 중국에 어떻게든 손을 벌릴 수 있다.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가야 우리가 덜 내주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차려놓은 테이블에 들어가야 되긴 하고 그 플레이하는 룰에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다른 카드들도 들고 있어야 분명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예. 확답을 주는 것보다는 뭐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고려해 보겠다라고 응답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도 중국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 상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서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한은 금통이 회의가 열려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동결이 유력하게 점쳐지는데 언제쯤이나 우리가 인하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빠르면은 이제 다음 달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불안정한 게 환율이거든요. 일단 환율이 이제 뭐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1,420원대까지 내려가긴 했지만 또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것들이 너무 급작스럽게 움직임에 따라서 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환율이 조금 가시적으로 안정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변동이 줄을 때까지는 조금은 뭐 관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우리가 금리가 낮추게 되면 환율도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좀 유의할 수밖에 없다.
그 두 번째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라는 또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관계, 또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이 너무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또 이게 90일간 했다가 또 뭐 급작스럽게 뭐 30일간으로 바꾼다. 이게 뭐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갑자기 9일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뭘 행동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실제로 90일간 뭐 협상을 잘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약간 뭐 어느 정도 안정이 된다라는 것까지 볼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지 않을까. 그런다는 이야기는 어느 정도 금리가 좀 환율이 좀 안정적이고 미국의 정책 같은 것들이 조금 확실해진다라고 하는 5월쯤에는 금리 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기만 보면은 당장 낮춰야 될 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거기다가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갈수록 커지는 내후 외환의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이정환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